여러분들하고 여러 분야, 또 다양한 분야의 또 주택법에 관한 내용들과 연결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개를 많이 배우고 대충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법을 배우더라도 우리가 좀 한 번을 배우더라도 자세하게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석이 끼어 있지만 굳이 또 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 동영상 녹화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가 있으니 이번 주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승인 교재는 63페이지가 되겠고요. 이거는 법 제 15조로 사업계획의 승인이라는 게 나와 있죠. 법 제 12조에. 대통령령으로 일정 이상의 호수를 정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이 있어요. 이거는 얼마냐?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호수, 정하는 호수 이상, 30호 이상, 뭐 100호 이상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데 보통 30호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가지고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라 한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승인권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국감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하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랬어요.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읒이 있죠.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해당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일단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이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르지 아니해도 된다 했어요. 니은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으로 해당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뭐 요렇게 대통령으로 정해서 승인을 알아서 여기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얘기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2번요. 위 1에 따라 이거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정하는 면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인데요. 위 1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의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2번은요. 3번은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 전체의 세대수가 얼마?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급으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요 2번에 따른 서류도 제출을 하고요. 또 다른 서류를 첨부해서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 승인 계획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 승인 계획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들인데 600세대 이상이 될 때에는 이것들을 더 첨부한다. 이게 뭘까요? 공구별 공사계획서, 입주자 모집계획서, 사용계획 검사서, 사용검사계획서도 같이 내야 됩니다. 어떤 서류와 함께? 2.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 이거를 승인권자에게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600세대 이상일 때는 이 세 가지를 더 첨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다음 4번은 요거 위에 1번 또는 2번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니 1번 또는 3이죠. 3. 2번 말고 3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떤 작은 사항, 경미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작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미, 아주 작은 사항을 얘기할 때 경미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시행사, 시공사는 아니지만 건축을 할 때는 이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이나 건축을 할 때 무슨 여러 가지 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많은 내용들과 법들이 있어요. 23개 법을 통과해야 하나의 주택이 탄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다 세어보면 정말 23가지인지 더 많은지 알 수 있겠지만, 그만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부터 많은 법에 저촉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하고 알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실 복잡하고 법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간소화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게 법이지, 너무 많은 법을,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정말 관심을 갖지 않고 이런 거를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매일 법 공부만 할 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한 이 법과 관련된 분들도 그 분야를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변호사도 부동산 전문 변호사, 뭐 기업 전문 변호사, 어떤 사건을 맡아서 누가 수임을 하게 되면 그거를 경험하고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변호사는 그쪽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지만 어떤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고 그 내용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다면 물론 법도 접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법 공부를 했고 고시패스나 뭐 로스쿨에서 패스를 해서 변호사가 됐겠지만 많은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로봇도 실수가 있고요. 사람도 실수가 있는데 실수 이전에 공부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실제로 사건을 다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법이지만 법이 어려워요. 사실은 법 자체가. 그렇지만 이 법은 이제 주택과 관련된 주택관리관계법규, 주택관계법규이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배워볼 필요는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두꺼운 교재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눈에 익었다면 중요한 걸 또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법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기 어렵고 생활에서 활용하기가 그닥 쉽지가 않다는 거. 근데 생활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법이에요. 법을 모르는 자는 당하게 되고 법 모르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게 이 법 조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주택에 관한 법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5번 위에 배웠던 1번 또는 3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가냐면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고요.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위에 1 또는 3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 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가 및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택지개발 촉진에 따라서 택지개발 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를 보겠습니다. 사업계획 이행 및 취소. 사업 주체는 가로 1과 동그라미 1 또는 동그라미 2에 따라서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중요하죠.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구분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어떤 구분에 따라서. 근데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승인을 받아 사업 주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억 또는 니은 A에 따른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대로. 그럼 기억, 니은, A를 한번 볼게요. 법 제15조 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니은 법 제15조 3항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A를 볼게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이제 이 공사장이 커지다 보면 지역이 커지다 보면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B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 2년 이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사업주체가 위 동그라미 1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사업주체가 위 1번 니은의 B는 제외한다. 사업주체가 위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완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그 다음에 부도, 파산. 1번에 니은 B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에 이거를 제외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이래서 여기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다. 취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사유 3번까지 했고요. 4번 사업 승인 계획 승인권자는 위 3 아까 배웠죠. 3의 니은 또는 디귿의 사유로 사업 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주체에게 사업 계획 시행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떤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번째는 위 3에도 불구하고 3이라는 건 아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까 배웠잖아요.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다음 7의 1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소유권 확보, 사업 주체 변경을 위해서 위 1, 위 1에 따른 1의 4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위 1의 4에 따른 1의 4에 따른 것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입니다. 1의 4라는 거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4번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가 1의 4에 따른 내용이 되겠죠. 이걸 요청할 때 이를 승인할 수가 있다 하는 거. 변경 승인 요청을 할 때 이를 승인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3번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을 보겠습니다.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 법 제17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큰 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1번 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이라는 것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가로 1번에 1이라고 동그라미 1이라고 얘기하겠고요. 그 동그라미 3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 이게 몇 호수냐면은 300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이죠.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가 있다. 600단지 이상은. 그래서 1과 3은 이 내용입니다. 1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 건설 공급을 할 수 있는 자에 따라서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에 해당 주택 건설 사업 또는 사업 주체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에 해당하는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게 1번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적합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에 너무 과도한 그 기준에서 벗어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1번이 되겠죠.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에 대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기부 체납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항들을 작성하고 고지해야 돼요. 기부 체납에 대한 거를 작성해서 운영 기준을 작성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 체납 등과 관련해서 운영 기준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되죠. 그게 어떤 거냐? 기역과 니은이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주택 건설의 기반시설 기부 체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에 관한 사항. 니은은 주택 건설 사업의 기반시설이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를 기부 체납과 관련되는 운영 기준을 작성해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부 체납에 관한 거에 대해서 작성 고지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3,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위에 여기 2가 되겠어요. 2에 따른 운영 기준의 범위에서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여건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이 있는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이 있는데 법 제18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건축, 중요한 부분이죠.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검토 및 심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심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이 기역부터 비읍까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계획 및 개발 행위 관련 사항, 디귿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리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역량평가,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그 밖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통합심의에 붙이는 사항.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을 봤는데, 그 동그라미 1번의 기역부터 비읍까지의 내용이고요. 다음 2번 위 1의 1 또는 2에 따라서 아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내용들을 수차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 내용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동그라미 1번에 기역, 비읍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제출기한을 정하여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약간 사업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통과를 시키는데, 지금 성남 대장동에 문제가 생긴 게 있죠. 성남시청에서 대장동 개발을 공무원만으로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3억을 투자했는데 1100배? 1100배? 가 이윤이 생겼다 해가지고 커넥션과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뉴스에 크게 나오고 있죠.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할 때 심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 해당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요. 위원도 있고 위원장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하는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죠. 개발 사업이 이렇습니다. 얼마를 투자했냐도 중요하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거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 승인 아니면 사업계획 어떤 업체가 또 선발이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이윤,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그 컨소시엄이 구성된 업체와 업체들이 이제 선정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런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유용하다, 머리는 아프겠지만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심의 방법, 심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기역부터 비읍까지 내용이 있어요. 기역부터 비읍까지. 건축물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게 성남도시 성남시청에서 했던 위원회가 되겠죠. 도시기획위원회. 다음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가 되겠고요. 리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역량평가심의위원회, 미음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비읍 동그라미 1에서 비읍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11페이지는 4가지가 나와 있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4가지, 기역, 니은은 10페이지에서 앞전 PPT에서 했고요.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야 됩니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그라미 1에서 기역 비읍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사업계획의 승인에서 통합심의 4번, 5번까지 봤습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의 의제, 법 제19조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법 제19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가로 1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할 때 인가, 허가, 결정,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관하여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요. 사업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을 때는 다음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이것도 5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3가지가 나오죠. 기역, 니은, 디귿,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있습니다. 니은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고요. 디귿 도로법 제9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변경 또는 승인, 허가, 인가, 결정할 때 어떤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을 본다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냐면 5가지가 있는데 3가지 기역, 니은, 디귿을 여기선 봤고요. 다음은 리을, 미음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의 출입 허가가 있고요. 미음이죠.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수도라는 건 뭐예요? 물이죠. 물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전기와 수도 같은 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거를 인가해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전용 상수도 설치의 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위 가로 1번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관계서류.
그러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 가로 1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위에 상황이 위에 기억 1의 기억부터 미음 등의 어느 하나의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협의 요청을 하자 할 때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되고요.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을 본다.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3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에게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또 5번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있는데 50%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일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한다. 6번째, 주택건설 등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등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주택건설을 하게 되면요.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이든 뭐 민간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그 안에 임대주택을 짓게 돼 있고 그 비율과 몇 호 이상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를 한다는 거죠.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은 아니다. 더 늘려서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 건축허가자를 포함을 하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용적률이라는 건 뭐예요? 가령 100평의 땅이 있다고 치면 100평의 땅 안에 얼마만큼을 건축물로 지을 수 있나 하는 게 이제 용적률이 되겠죠. 100평이지만 5층까지 지을 수 있으면은 500평을 지을 수 있고요. 7층까지 지으면 700평을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해서.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수익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이 지어주고 프로테이지를 많이 준다는 걸 용적률을 완화시켜 줬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법을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이 뭐고 건폐율이 뭐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 용어들을 배운 후에 이 법 공부를 하면 더 쉽겠죠.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택관계 법규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 부분이다. 또 1, 2학년보다 3, 4학년이 많기 때문에 알 수 있겠다. 뭐 1, 2학년도 알 수 있죠. 이 공부의 어떤 깊이나 한계는 어떤 나이나 학년으로 또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기는 좀 힘든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용적률 완화라는 거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기억을 볼게요. 기억,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기억, 니은은 위 가로의 1에 따른 호수, 원칙은 30세대 이상이 되겠고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이 있을 때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 그게 있을 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위 1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 주체가 완화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30% 이상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사업 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급을 해야 되고요. 공급을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분을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구분에 따라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다음 사항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기역, 니은이 있는데 기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 1번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받은 신청 사실을 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합니다. 3번 위 이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분양전환 가격 산준 기준에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사업주체는 위 1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 완화로 건설이 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임대주택의 규모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인수자와 협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5번째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전부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자에게 공급을 해주고요. 인수자에 공급하고 임대주택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6번째는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되고요. 이 경우는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6번째까지 했고요. 여기 주택건설 사업 등에 따라 임대주택의 비율은 앞전에 요 앞 페이지에 앞 PPT에서 배우긴 했지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위 가로 6의 2 기역 니은 외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30% 이상 60% 이하를 얘기하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 정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정하는 비율.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에 6의 2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를 지정해서 줄 수 있고요. 지정해서 줄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도지사는 위 2번 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함께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을 봤습니다.
그리고 대지 소유권 확보 등에 대한 법 제21조를 보면은 동그라미 1과 가로 1에 1 또는 3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 매도 청구라는 건 어쩔 때 발생이 되냐면은 95% 이상의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했을 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법 66조 2항에 따라서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조합법이 매도 청구를 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가로 2번 동그라미 2에 따라 신고한 후 토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는 그 대지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 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 판결이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